이분은 그 장애를 가진 분이세요. 27살 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경상국립대학교 전기공학과에 1987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운동을 하면서 구속이 되고 또 석방이 되고 힘들게 학교를 졸업하고 93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때 당시 럭키금성, 지금 현재 LG죠. 그 어렵다는 대기업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창원 제2공장 에어컨 설계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1년 후 94년도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서 하반신 마비 1급 장애를 지체 1급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후 97년도 컴퓨터 가게를 시작했고요. 또 2000년도에는 휴먼 CNC로 이전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경남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고 PC를 수리해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범희 씨가 말하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 장면이 떠오르자면은요, 보상금이 원래대로면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보조석에 탄 사람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차였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보험이 들어있었다면 7억 원가량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요. 책 중간에 이런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7억이라는 보험금을 받고 편하게 그 보험금으로 살았다면 지금 휴먼 CNC라는 이 컴퓨터 회사도 없었을 것이고 치열하게 삶을 사는 나의 정신력, 태도도 없었을 것이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반신이 마비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는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 많았다 그래요. 내가 당연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가슴 절실히 고마웠다는 것, 그리고 이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준 아내, 와이프, 평생의 꿈이 있다면 그 와이프를 한번 업어보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단 1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그리고 무려 3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와 공놀이를 한번 해주는 것. 자,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범희 씨가 지은 책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 책 본문 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봄날 친구가 컴퓨터 한 대 구입해야겠다며 가게로 찾아왔다. 아들 녀석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건날 PC방에서 하는 거야. 공부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공부는 뒷전이고 PC방에서 사니. 그래 내가 이참에 컴퓨터 한 대 구입해서 PC방 가지 말고 집에서 하게 만들라고. 아니 아들 녀석도 그러길 바라는데 허구한 날 게임 때문에 아들이랑 싸우고 마누라랑 싸우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그놈의 게임이 뭔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친구야,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가 알고 지내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장애인이야. 뇌병변 장애 하나만 해도 힘겹고 버거울 텐데 시각장애까지 있어. 아들은 장애인 학교에도 보내고 또 다른 시설에서 재활훈련도 받고. 뇌병변 장애는 손과 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본인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작업치료라는 걸 받거든. 작업치료가 뭐냐면 콩 같은 물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작업이야. 손을 제어하기 위한 치료인데 이것 말고도 해야 하는 게 많아서 비용이 만만치가 않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치료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가윗돈으로 매달 1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한대. 치료나 운동으로 좀 나아지면 좋은데 나아지지가 않아. 근데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면 또 금방 더욱더 안 좋아지거든. 그게 제일 안타깝지.
매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엄마가 평생 아이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야. 지금 네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넌 어떨까? 사람들은 말이야, 집에 아픈 사람이나 장애인이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자꾸만 좀 더 하면서 비교하면서 살거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게 많고 행복한지 자꾸만 잊어버려.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게임을 하고 노는 게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지금 행복하면 잘 사는 거잖아. 당장 눈앞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는 커서 뭐 될 건가 걱정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말이야. 친구야, 너무 걱정 마. 건강하고 인성 바르게 큰다면 나중에 뭐든 제 몫을 하고 살겠지. 다른 사람 영혼에 상처 주지 않고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꾸려나간다면 그럼 됐잖아.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온전하게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난 깨닫게 됐어.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아픈 아들보다 종일 게임만 하는 아들이 그래도 더 낫지 않아? 친구는 이후에도 자주 나의 가게를 들렀다. 차도 마시고 가끔 술도 한잔하고 내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고 살아왔는지 많은 얘기를 나눴다. 어느 날 친구는 돌아가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난 아들이랑 거의 안 싸워. 너 얘기처럼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때가 되면 뭐 지도 정신 차리겠지. 네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되더라. 네가 살아온 얘기로 책을 한번 써봐. 어느 날 갑자기 장애를 입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시리에 빠져 의욕을 잃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살아온 얘기를 누가 읽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얘기를 읽고 용기를 가진다면, 그리고 다시 살아간다면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7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난 하반신 마비 1급 지체 장애인이 됐다. 그해 여름 난 병원에서 더는 처방할 내용도 없고 치료해야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재활을 위해 병원을 옮겨야 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만 남아있었다. 퇴원 수속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 위해 아버지는 나의 바지를 갈아입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아버지 왜 우세요? 그만 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 역시 기가 막히고 한순간에 일어난 사고에 두 다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어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난 그때 그 장면이 사진처럼 또렷이 기억이 난다. 움직이지 못하는 막내 아들의 다리를 붙들고 옷을 갈아입히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에 박힌다.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병원을 옮기고 난 후 나는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다. 골반을 돌리고 무릎을 세워 오른쪽 왼쪽으로 눕혔다 세웠다는 동작을 반복했다. 대부분의 마비 환자는 다르게 나는 다리 관절이 굳어있지 않아 치료를 그나마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다. 이건 모두 다 나의 셋째 형 때문이었다.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형은 신혼재미도 뒤로 한 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다. 퇴근을 하면 집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병원을 먼저 들렸고
올 때마다 다리를 마사지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드는 등 운동을 시켜주었다. 욕창이 걸리지 않게 자주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다리를 운동시켜줘야 관절이 굳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항상 살펴주었다. 형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는 관절이 굳어있지 않아 물리치료를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었다. 재활병원이라고 해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재활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다리를 주무르고 마사지하는 게 전부였다. 휠체어를 어떻게 혼자 타야 하는지, 혼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는 일절 가르쳐주는 게 없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1994년도 그때는 그렇게 했다. 나는 여전히 혼자서는 휠체어를 타지 못하고 있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휠체어에 앉을 때마다 엄마는 다리를 잡고 아버지는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나를 통째로 들어서 휠체어에 앉혔다. 하반신 마비, 그것은 정도, 그것에 따라 사람마다 달랐다. 나는 감각이 남아있어 불완전 마비로 분류되었다. 감각이 있다고 해서 왜 불완전 마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감각이 그나마 재활을 하는데 도움이 주었다. 나는 재활할 때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발판 아래로 다리를 내리고 손잡이를 잡고 팔을 쭉 뻗어 몸을 일으키면 무릎 관절이 꼿꼿이 퍼졌다. 나는 비록 중심을 잡지 못해 흔들리다가 휠체어에 바로 주저앉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설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게 있기는 했다. 재활병동이라 어깨 높이에 바퀴 4개 달린 보조기구가 있었다. 넘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도구였다. 상체는 정상이기에 팔 힘으로만 매달린 다음 다리를 뻗어 일어서 그 기구를 겨드랑이에 끼고 밀면서 나는 걷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걷는다는 게 스스로 다리를 움직여 걷는 게 아니라 그저 팔의 힘으로 걷는 것이니 걷는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보조기구를 겨드랑이 아래로 끼고 팔로 지탱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차는 것처럼 몸을 비틀면 다리가 허리를 따라오며 앞으로 가게 만드는 원리였다. 왼쪽으로 허리를 틀어 왼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오른쪽으로 허리를 틀어 오른 다리를 앞으로 내미는 형국이었다. 나는 이 힘든 일을 하루 쉴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바지를 갈아입힐 때 흘리던 아버지의 눈물이 떠올랐고 당뇨로 인해 바짝 마른 몸으로 나의 뒤처리를 해주시는 엄마의 거친 손과 차가운 병원 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주무시는 부모님을 보면 재활에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재활을 하는 것이었다. 재활을 통해 내가 얼마나 나아지는지 나아지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다시 걷는 운동을 하기 위해 병원 복도에서 한 발 한 발 몸을 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조금 가자마자 소변이 마려웠다. 엄마가 소변통을 가지러 황급히 병실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그 사이에 나는 바지 속으로 소변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잠시 찰나도 버티지 못한 채. 그때 지나가던 꼬마애가 엄마 저 아저씨 오줌 쌌나 봐. 저거 왜 저래? 엄마 이거 봐봐. 라고 말을 했다. 나는 흘러내리는 소변과 함께 수치스러움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 엄마가 아이의 손을 끌듯이 잡아당기면서 뭐라 하고는 휑하니 갔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자괴감과 수치스러움이 또다시 나를 잡아먹고 있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일어서려는 나의 의지를 또다시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일주일 내내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 그런 일을 또 당할까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종일 누워있는 나를 보고 속상해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마음이 아려왔다. 당뇨로 인해 몸이 편찮으신 엄마는 당신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내색하지 않고 나를 보듬어 주셨건만 나는 시리에 빠져 움직이질 않고 있었으니 세상에 이런 불효는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다. 한 번의 쪽팔림으로 재활운동을 그만둔다는 것은 너무 빠른 포기였다고 생각했다.
난 환자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 내가 비장애인하고 똑같으면 여기서 이 짓을 왜 하고 있겠어? 그때부터 나는 당당하게 병원 복도를 왕복하면서 운동을 했다. 여전히 가끔 바지에 오줌을 쌀 때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병원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독종이었다. 하지만 죽은 신경으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죽은 신경에 의해 생기는 현상은 그 어떤 노력에도 소용이 없었다.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는 건 없었지만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났다. 시간은 흘러 뜨거운 여름, 건강보험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퇴원하기로 했다. 내가 아무리 병원에 있고 싶어 해도 비급여로 병원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었다. 94년 9월에 입원해 수술을 하고 재활을 위해 병원을 옮긴 이후 95년 7월 나는 어쩔 수 없이 퇴원하게 되었다. 밀양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부모님이 더 이상 차디찬 병원 바닥에서 주무시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나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내가 병원에서 재활운동을 하던 그 시점에 아버지는 나의 퇴원 날짜에 맞춰 집을 수리하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님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개조해 두었다. 대기업 신입사원이 되어 가득한 희망을 안고 걸어서 나간 집을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희망 대신 절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창원으로 넘어와 일하는 동안 컴퓨터 가게도 어느새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며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 사고 이전에는 캐드로 에어컨 설계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캐드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다. 손님 중 간혹 캐드에 관한 문제를 풀지 못한 분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또 그분들이 나의 손님이 되고 친구가 되었다. 가게를 열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거래처 직원이 바뀌었다며 새로 인사를 왔다. 컴퓨터 부품을 주문하면 거래처 직원이 납품을 와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를 대신해 부품 정리와 사무실 정리를 도와주었다. 업무상 그 직원과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졌고 친구가 되었다. 고향도 같고 나이도 같다는 걸 알고 난 후였다. 그는 부산에서 컴퓨터 대리점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고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다.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IMF 때문에 부도를 맞았다고 했다. 그 친구 역시 아픔이 많았고 두 아이의 아빠이고 가장인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퇴근 후에 그 친구는 자주 가게에 들러 소주 한 병 까놓고 각자 살아온 얘기를 했다. 그 친구는 동아대학교를 나왔다고 했다. 나도 형과 함께 동아대에서 2년 넘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무척 반겼다. 우리는 동아대에 얽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억을 하고 웃고 추억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소주 한 병을 들고 사무실 찾아왔다. 친구가 대뜸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야, 우리 노래방 가자. 얼떨결에 들은 말이라 나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니다, 난 싫다, 난 안 간다. 그렇게 친구와 나는 실랑이를 했다. 친구는 억지로라도 나를 데리고 가겠다며 휠체어를 밀었고 나는 절대 안 간다며 버티고 또 버텼다. 어쩌면 나는 내 속내가 더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다. 가게에서 조금만 나가면 노래방이 있었지만 나는 막말로 쪽팔려서 가지 못했다. 여전히 밖을 나서면 전부 나만 보는 것 같았고 병신이 노래하네, 병신이 놀러 다니네 라는 말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친구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친구는 우격다짐으로 내 휠체어를 밀었고 나랑 그렇게 싸우고 언성을 높였는데도 무조건 나를 밀어붙였다. 나는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걸어보았지만 친구의 힘과 덩치에는 소용이 없었다.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말했다. 그래, 알았다. 그만해라. 내가 갈게. 대학 시절 음정, 박자 못 맞추기로 유명한 나는 그 시절 이후 처음으로 노래방에 가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목청이 터져라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한 번 노래방을 가고 나니 그 이후에는 2번, 3번 가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노래방에 다녀온 이후로는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풀려서 목청껏 노래 부르는 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해방감을 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거나 지하인 경우에는 친구의 등에 업혀 노래방을 가기도 했다. 나는 친구의 등에 업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는 창원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번화가로 나를 데리고 갔다. 사람들 틈에서 나는 휠체어에 앉아 포장마차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친구와 어묵도 먹고 소주도 한 잔 걸쳤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솔한 면을 보면서 야,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이 나만 쳐다볼 거라 지레짐작한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대다수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었다. 친구로 인해 나는 다시 세상 밖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 더 자주 세상을 나들이 했다. 친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한 덕분에 나는 세상 밖으로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과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가끔 주말이 되면 셋째 형이 가게로 찾아온다. 고향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항상 주말만 되면 형은 나를 찾아왔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 있을 동생이 더 애처로워 주말만 되면 나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생을 업고 목욕을 오는 나의 형에게 정말 착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형제의 우애가 참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나는 셋째 형 외에는 그 누구와도 같이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어느 주말 형이 급한 일이 생겨 혼자 가게에 있던 날 친구가 목욕탕에 가자고 왔다. 친구도 내가 형과 주말마다 목욕탕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형이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기 위해 시간 내 일부러 찾아왔던 것이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형의 등이 아닌 친구의 등에 업혀 목욕탕에 갔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나는 친구 등에 업혀서 하고 있었다.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만든 세상의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친구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친구가 있었기에 나는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자, 이제 저자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어느 날 문득 네가 보고 싶어 네가 일하고 있는 부산으로 간다고 했지. 토요일 오후 5시 업무를 마치고 가족을 데리고 부산에 갔어. 하필 가는 날 장날이라고 세계 불꽃 축제가 있는 날이라 차가 엄청 막히더구나.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거리를 4시간 걸려 도착했고 9시가 넘어서야 난 너와 함께 밥을 먹었지. 그런데 친구야, 너와 그날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 나는 꿈에도 몰랐다. 항상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다고는 네가 말을 했지만 난 그 정도일지는 몰랐어. 어느 날 네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돼 척수 신경까지 손상되었다고 했지. 너도 하반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조심하면 되냐고 나에게 물어보았지. 그리고는 나에게 이제야 날 이해할 수 있겠다며 그렇게 마지막 같은 말을 남기고 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친구, 네가 나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되었어. 내가 널 보기 위해 가려고 하니 너는 오지 말라고 했지. 아마도 초췌한 투병 중인 너의 모습 내게 보여주기 싫었을 그럴 거라 생각했어. 나도 네 심정 알기 때문에 고집 피우지 않고 네 말을 들었지. 너의 마지막 모습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넌 지금 내 가슴에 아직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어깨 쫙 펴고 있던 그 모습으로 남아있다. 아마 친구 너도 그런 모습 내게 남겨주고 싶었겠지? 친구야, 네가 떠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 네가 정말 많이 보고 싶다. 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너의 힘듦보다 나를 더 챙겨주던 너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나중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그 고마움 꼭 갚아줄게. 내가 네 곁으로 갈 때까지 편하게 잘 지내. 나중에 꼭 만나자 친구야. 너무너무 고마웠다. 내 인생의 축복으로 다가온 나의 친구. 옛날 중국의 북쪽 어느 변방에 한 농부가 살았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와 말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가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낙심하는 중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농부를 위로했다. 일주일 후에 농부의 말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야생마 20마리가 뒤따라 들어왔다. 농부의 이웃들이 찾아와서 운이 좋다며 축하해 주었다. 다음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농부를 위로했다. 또 한 주가 지났을 때 병사들이 와서 마을에 사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모두 먼 나라의 전쟁터로 데리고 갔다. 다리가 부러진 농부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 남게 되었다. 이웃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요. 농부가 그러자 말했다. 다음을 누가 합니까? 흔히 인생의 우여곡절이나 기륭화복의 변화가 많아 앞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기륭화복을 겪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온 길을 세옹지마에 비유하여 세옹지마의 이야기를 나름으로 풀어냈다. 세옹지마에 나오는 그 시절 말 한 마리는 한 가정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농부는 전 재산을 날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 그것도 잠시 말 한 마리가 나가서 20마리를 데려왔으니 엄청난 횡재였다. 기뻐하던 아들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일은 앞면과 뒷면이 있다. 농부는 태연히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농부는 세월을 살아온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누가 압니까? 이렇게 농부는 말을 했다. 아들은 어땠을까? 나는 세옹지마 얘기를 들으며 농부의 아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마음을 짐작해 보았다. 기르던 말이 도망가 전 재산을 잃었다 낙심했지만 부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마리의 말이 들어와 횡재했다. 비유하자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아들은 부자 된 것에 으쓱하다 말을 타고 떨어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는 이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비록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지만 20마리의 말이 있고 또 20마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날 것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부가 증식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아들은 노력하는 삶보다는 대충대충 살아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의 의지를 갖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아들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피 터지게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 나는 피 터지게 그 아들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나 역시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대충대충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사고로 7억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 나는 맨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됐기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대충 설렁설렁 사는 건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19시간을 휠체어에 앉아 피땀으로 하나씩 쌓아온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내 손으로 이뤄낸 성과가 나의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해주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기에 남을 동정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세상에는 감사한 일로 가득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에 가서 석방을 한 후에 어두컴컴한 날들을 지내왔다. 하지만 나는 이내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이 되었다. 그리고 컴퓨터 가게를 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결혼도 하게 되었다. 인생의 앞날은 정말 알 수 없다는 세옹지마가 맞는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힘든 날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미래도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는다. 미래에는 꽃길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걷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삶은 충분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내일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희망이라는 술래가 우리를 찾기 쉽게 머리카락을 보이게 하자. 내일 내 인생이 또 어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살아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이것 한번 해봐라. 이거 진짜 좋더라. 내가 설치해 줄 테니까 한번 깔아봐. 어느 날 친구는 버디버디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나에게 추천해 주었다. 심심할 때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채팅 같은 것에 적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심심하던 차에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채팅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솔직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디에서 툭 튀어나와 오는 것일까? 안예은의 노래, 홍연의 가사처럼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고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나는 그렇게 채팅을 통해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는 그녀와 창원에 있는 내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미 정해져 있는 인연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우리의 인연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채팅을 하다가 그녀와 2000년 8월 12일 처음 만난 이후 그해 11월 12일 결혼했다. 딱 90일 만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이 쉬울 리가 없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몇 번의 고비와 눈물 그리고 고통이 있었다. 그녀는 위로 오빠만 5명이 있었다. 오빠만 5에 유일한 딸이자 막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을 낳았다는 기쁨에 1974년 그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돌렸다고 한다. 자라면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 장애인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니 세상 어느 집에서 쉽게 허락할 수 있겠는가.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그녀는 이번만은 달랐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셋째형과 함께 서울로 그녀의 어머니를 뵙기 위해 올라갔다. 상견례 아닌 상견례 형식으로 찻집에서 어머님과 마주 앉았고 어머님은 나에게 날짜를 잡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내려오는 길에 나는 작은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날짜를 달라고 했다. 늦추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에 일사천리로 진행해 못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녀의 나이 27, 내 나이 33살이 되던 해였다. 11월 12일 나의 고향 밀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에서 전세버스 3대가 그녀의 식구들과 친구들을 태우고 내려왔다. 내려오시는 그 길이 멀고도 멀었으리라 생각했다. 웃음보다는 울음이 많은 결혼식이었다. 신부 입장에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장인 어른을 휠체어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 나는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다.
딸의 손을 나에게 건네주며 돌아서시는 장인어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처가 식구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옆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눈물을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이를 머나먼 곳으로 귀양 보내는 심정으로 결혼식 내내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셋째 오빠는 눈물이 나서 결혼식 가족 사진도 찍지 못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결혼식이 울음바다가 된 것이다. 장인어른께서는 딸을 곁에 두고 늦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에 친구분들이 제안하는 선자리도 다 마다했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더 딸을 곁에 두고 싶어 하셨는데 사위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물리고 싶었을 것이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장애인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있었으니 무너지는 마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은 축복이지만 부모님 가슴엔 대못을 박는 순간이었다. 나는 비록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그 어떤 사위보다 훌륭한 사위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장애인 사위를 맞이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고 마음 아픈 일이 없게 하겠다고 결혼식 내내 다짐 또 다짐했다. 지금도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던 장인 장모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장면이 떠올라 내 마음이 아려온다. 그때 흘리시던 눈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평생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나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세도 바꾸었다. 허약해진 나를 위해 셋째 형이 보약을 지어준다고 해서 부산에 잘 알고 지내는 한의원 원장님을 찾아갔다. 원장님께서는 나의 근황을 듣더니 허리를 꼿꼿이 펴야 건강합니다. 허리만 바로 펴고 살아도 10년은 수명이 연장돼요. 쓸데없이 보약 지어 먹으려 하지 말고 자세부터 고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휠체어 등받이에 허리를 기댈 수밖에 없으니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옆에서 보면 앉아있는 모습이 활 모양처럼 휘는데 그런 자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고착되어 버린 것이었다. 원장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허리를 펴서 바로 앉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시다가 나무 막대기로 허리를 지탱하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휠체어에 앉아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말고 등받이와 허리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대고 기대면 허리를 펴고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아래 문구가 적힌 글을 나에게 주시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편하고 내 기운이 좋아야 그 좋은 기운이 가족, 직원, 고객, 이웃에게 전해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고 존중하고 오로지 내가 최고다, 내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축복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내가 좋아야 내 주위가 좋아지고 내가 변해야 내 주위가 변화한다. 나는 이 말에 100% 공감했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마음 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짜증과 분노와 성냄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기운이 나올 수 있을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기운을 좋게 만들어야 내가 가족과 고객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내 몸이 아프고 짜증이 가득한데 어떻게 가족과 고객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그릇이 깨어져 금이 가면 영혼을 온전하게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깨어진 그릇 사이로 물이 새어나가듯 영혼도 새어나가 버리는 것이다. 영혼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담는 그릇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허물어지는 육체 속에서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걷지 못하는 건 단지 불편한 것이었을 뿐 나에게는 더 이상 장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나를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게 영혼을 담아 둘 수가 있었다. 하반신이 마비돼 걷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좋았다. 나는 좋은 기운들이 내 몸속에 유지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좋은 기운들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허리를 펴기 위해 적당한 나무 막대기를 구해 약간 쿠션이 있도록 수건으로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한 후에 등받이로 사용했다. 나무 등받이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게 되면서 앉은 키가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매일 사무실과 집에서도 휠체어에 앉아있는 동안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다. 허리만 펴도 피로가 확 줄어드는 것을 온몸으로 그때부터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다른 도시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창원에 있는 교보문고 화장실에 가면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나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이보다 더 좋은 글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내가 그랬다. 책은 나의 멘토였다. 책을 읽고 실천함으로 인해 나의 모든 삶이 바뀌었다. 책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 습관이 바뀌었고, 습관이 바뀌니 운명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 있다. 책을 10권만 읽어보세요. 놀랍고 신기한 세계가 있다는 걸 맛보게 될 겁니다. 책을 30권만 읽어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책을 50권만 읽어보세요. 말이 달라질 겁니다. 책을 100권만 읽어보세요.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책을 200권만 읽어보세요.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책을 300권만 읽어보세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책을 500권만 읽어보세요. 인생이 무엇을 위해 왔고 당신이 왜 사는지 알게 될 겁니다. 책을 1000권만 읽어보세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에게 당신은 삶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행복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출처는 알 수 없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성인의 경지까지 다다르지 못하겠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다. 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하나 때문에 내 평생의 업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업이 바로 중고 컴퓨터를 수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일이었다. 얼마 되지 않은 매출로 직원 월급을 주고 나의 월급을 받아가야 하는 빠듯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봉사한다는 건 당치도 않은 일이었고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은 적 역시 단 한순간도 없었다. 휠체어를 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타인을 돌볼 생각을 하겠는가? 그것도 장애인의 몸으로 말이다. 나는 내 선의를 내세워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일은 항상 뜻하지 않게 흘러간다. 2002년 어느 날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그날 진해에 계신 노 신사분이 우리 가게를 찾아왔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컴퓨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본체와 모니터를 주고 가셨다. 나는 웬 떡이냐고 생각했다. 그때 그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꽤 괜찮은 컴퓨터였다. 노 신사분께서 주고 가면서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나는 그 컴퓨터를 중고로 팔았을 것이다. 그분이 가면서 했던 말씀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탁하며 가셨다.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연계가 있고 그러면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모양이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인사는 건넸지만 그걸 중고로 판매하고 나서 줬다고 해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욕심이 나도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주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찾아 컴퓨터를 전달해 주었다. 내가 구매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컴퓨터를 수리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냥 심부름 정도만 한 것인데 꼭 내가 준 것처럼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분을 보면서 기분 좋은 마음이 올라왔다. 양심을 팔지 않았던 나를 칭찬하면서 그때 나는 새로운 마음을 먹었다. 앞으로 고객이 버리려고 하는 컴퓨터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그 후로 컴퓨터 판매보다 기증하는 일로 더 바쁜 적도 많았다. 사람의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내가 컴퓨터를 기증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컴퓨터를 직접 우리에게 가져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기증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생겼다. 나는 지인들과 거래처의 도움 그리고 약간의 후원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폐기하는 컴퓨터를 수거한 후 수리해서 기증하는 것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중고를 팔아 사익을 챙기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걸 투명히 공개했다. 나는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나의 사비와 지인들의 정성을 더해 내 사업처럼 꾸려갔다. 휴먼 CNC를 운영하고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직원을 더 구해야 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2003년 2월 KBS 1TV의 전국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어려운 장애인과 이웃을 돕고 있다는 것을 듣고 촬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시선 집중 이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컴퓨터로 전하는 이웃사랑이란 제목으로 전국적인 방송을 타게 되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도 흔한 일도 아니어서인지 그때는 거의 모든 방송국에서 취재했다.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고 컴퓨터도 더 많이 기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덕분에 우리 회사에는 장애를 안고 있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곤 했다. 그러면 나는 기왕이면 나와 같은 장애를 지닌 직원분들을 채용하는데 더 신경을 쓰기에 마련이다. 장애를 가진 한 직원이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할 때 군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퇴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당당하게 군무원 시험에 합격해 군무원이 되었다. 휠체어를 탄 최초의 군무원이라고 말했다. 군무원 시험 최종 면접 때 면접관이 존경하는 분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던 사장님입니다. 휠체어 뒤에 숨지 마라. 당당히 앞으로 나서 맞서 싸워라. 저희 사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 말 덕분에 제가 장애를 가지고도 도전할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군무원 합격 소식이 나는 내일처럼 기뻤고 고마웠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해 주었다는 것에 사는 보람을 느꼈다.